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지대학교의 최덕천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제3 세션은 경축순환 유기농업 연구 주간 세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축순환 농업에 대해서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제는 저희 유기농업 학회에서도 그동안 이렇게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던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환경 친화적 경축순환 유기농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이렇게 제목이 좀 애매하게 부여가 돼 있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기농업 학회 학술대회이긴 하지만 오늘 세션은 학술적인 토론이라기보다는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가 모여서 이 주제에 대해서 편안하게 토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차원을 넘어서 편안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오늘 참석자님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덕천 교수고요. 상지대학교에서 전공이 환경생태경제학, 지금 경제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전공자로서 이제 유기농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발표와 토론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농학이나 축산 이런 쪽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경축순환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또 함께 만나야 되고 경종과 축산이 또 함께 만나야 되고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금방 소개한 대로 경제학 전공자 입장에서 경축순환 유기농업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2017년에 한국 유기농업 학회 학회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번에 많이 부각이 돼서 이번 우리 학회에서도 중요한 세션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두 분이 하실 텐데요. 한경대학교의 윤영만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이따 발표를 듣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농특위 잘 아시죠? 농특위 농업분과의 축산소분과 팀장이신 박일진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오늘 학술대회가 아니라 토론회니까 편안하게 합시다. 여기에 따라 이제 토론회에 토론자가 네 분이 계신데요. 유종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상지대학교 유종원 교수님입니다. 주로 아마 오늘은 이제 경종농업 분야에서 경축순환 이야기를 해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임청용 박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임 박사님도 저처럼 이 사회과학 전공자 입장에서 이제 경제성 분석이랄지 생산성 분석 이런 쪽에 아마 관심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최동근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네, 잘 아시죠? 오랫동안 현장에서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살림 생산자 연합회의 최병찬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예. 잘 아시죠? 한살림 생산자 연합회니까 이제 친환경 농업 뭐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한살림의 회원 농민들의 연합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다음에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이렇게 모여서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하는 경축순환
유기농업에 대한 오늘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자, 15분 정도 발표를 하시고 두 분 먼저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토론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12시까지 우리 시간이니까요. 그때 또 플로어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메모해 놓다가 이따가 발표자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예. 이용만 교수님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경대학교의 윤영만입니다. 오늘 여기 그 다음에 발표하실 박일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자장을 맡으신 그 최득천 교수님 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경축순환 농업 확산을 위한 과제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체 발표 순서는 정책 및 제도 여건이 현재에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경축순환 농업의 어떤 발전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책 및 제도 여건에서 도출된 최근의 양분 관리 기반의 경축순환 농업의 효과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고 향후 발전 방향 및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 9월에 발표된 국가 식량 계획입니다. 예, 여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 국가 식량 계획은 우리나라의 식량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략 1, 전략 2에 보시면 이제 친환경적 소비, 생산 소비,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실천 요 분야에 보면은 친환경 집적지구 육성 일종의 이게 경축순환 농업 단지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기타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신재생 에너지 또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이렇게 우리의 식량 계획이 단순히 이제는 농업 생산에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보전 그와 관련된 특히 경축순환 농업이 이러한 부분에 하나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중립 2050의 발표 이후에 농식품부에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전략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인데 이 시나리오를 보시면 농경지와 가축분뇨 이 두 개 부분에 큰 특징이 있는데 질소비료 이건 화학비료 사용을 저감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농경지 투입 분뇨장 저감, 가축분뇨 퇴액비의 사용량을 투입량 좀 저감하겠다 하는 내용이 좀 들어있고요. 기타 가축분뇨 에너지와 촉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이제 경축순환 농업이라는 개념보다는 농경지에 투입되는 그러니까 비료 성분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비료 양분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발표된 농특위 경축순환 농업의 하나의 아젠다입니다. 이 아젠다가 참 재미있는 것이 지역 자원 기반의 경축순환 농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역 자원 기반의 경축순환 농업이라고 한다면 지역 자원,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신토불이죠. 예, 발생하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하는 그러한 형태의 경축순환 농업을 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국내 농업의 특성은 대부분의 화학비료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또 많은 양의 사료 성분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발생하는 가축분유라 하더라도 이것이 외국에서 수입되어 발생하는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지역 자원 기반의 경축순환 농업이 상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지역 자원 기반 경축순환 농업 도입 그리고 토양 양분 관리 제도 도입 이런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분야로 넘어가서 환경부의 정책을 좀 보겠습니다. 2016년에 발표돼서 2025년까지 유지되는 환경부의 제2차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입니다. 이 물환경 관리는 이제 비료 성분으로 인해서 수계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 문제를 환경부에서 굉장히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환경부에서도 양분관리 제도를 도입하겠다 하는 내용을 천명을 하고 있고요. 또 농촌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위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비점오염 관리 방안을 총량 삭감량으로 인정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수질오염 총량은 사실 저희 안성에 제가 살고 있는데 안성 지역에 수질오염 총량을 초과하는 시설, 예를 들면 식품 가공 공장이 하나 들어오는 경우에 이 폐수 처리를 통해서 인근의 배출량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오염 총량은 아주 강력한 규제 제도인데요.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하거나 경축순환 농업을 하거나 해서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비점 오염이 삭감되는 양을 우리가 계량화하고 이것을 총량으로 인정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비점 오염은 삭감량 인정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삭감된 오염 총량만큼 공장이 지역에 하나 더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획이 이제 물환경관리 기본 계획에 있었고요. 가축 분뇨와 관련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그 전문가분들을 포함해서 일반 시민분들은 과거의 가축 분뇨 퇴액비를 보시고 이제 굉장히 놀라시죠. 그런데 최근에는 가축 분뇨 퇴액비 부스터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악취가 없는 그런 퇴액비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경축순환 농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분야의 논의가 또 제도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경축순환 농업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기 왼편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약 2010년 정도의 농촌진흥청에서 하나의 경축순환 농업의 개념도를 작성한 것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경축순환, 경종과 축산이 순환하는 농업이다. 이렇게 했을 때 경종에서 발생하는 사료를 축산에 먹이고 축산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경종이 이용한다. 그래서 화학비료 사용은 저감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여기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순환 개념은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관념적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양만큼 어떻게 이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의 큰 지향점에서 관념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오른편에 있는 그림처럼 경종의 경우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기질 비료, 우리가 보통 비료, 화학 비료라고 보통 합니다. 이 대부분을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농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대기나 수계로 많은 양의 비점 오염은 또는 양분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축산의 경우는 가축 분뇨를 우리가 순환한다 하여도 양돈의 경우는 거의 85% 정도 배합사료를 거의 수입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여기 우리나라의 농업 환경 내에서 순환하는 비료 성분이 우리나라 자체에서 기인하기보다는 해마다 외국에서 수입된 물질들이 계속 순환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 수입된 물질들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매년 계속 축적돼서 진행되게 된다 하는 측면에서 경축순환 농업은 어느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축순환 농업의 개념을 우리가 경축순환 농업 하는데 이 개념은 어떤 것일까를 한번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림을 좀 준비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많은 농업의 형태가 있어요. 기후 스마트 농업 들어보셨죠? 여기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CSA,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농업.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기존에 해왔던 친환경 농업 안에는 이제 유기농업 이런 부분 다 포함이 되죠. 녹색 성장과 관련해서 이것도 탄소 중립 대응해서 저탄소 농업,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농업도 있고요. 최근에 기술적으로 스마트팜 이런 농업이 많이 이렇게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농업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농업 발전 역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경축순환 농업은 어떤 것일까? 보면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일단 기준점을 관행농업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 1970년대 상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농업 생산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관행농업이 기존의 화학 비료를 고투입으로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성을 가장 우선시하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식품에 대한 안전성,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부분이 좀 등장하게 되면 사실은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증진을 위해서 식품 안전을 강조한 것이지 실적으로 유기농업이나 친환경 농업은 환경적인 측면을 어떻게 보면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정밀 농업은 이러한 관행 농업이든지 친환경 농업을 우리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 체계가 이제 프리시전 에그리컬처 정밀 농업이라는 부에 해당되고요. 현재는 이러한 관행 농업은 우리가 GAP 농업의 위생 관리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GAP 인증을 통해서 GAP 농산물로 발전시켜가고 있고요. 기존 관행 농업은. 그리고 최근에 이런 친환경 농업은 좀 더 발전해가지고 저탄소 농업이나 아니면 기후 스마트 농업,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최근에 나온 스마트 농업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신이 정밀 농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농업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지식 또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센싱, 그다음에 AI 기술과 접목해서 유지하고 있는 스마트 농업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최근까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시기까지 관행 농업은 이런 형태 우리나라 농업이 개념적으로 발전을 해왔다. 이때 경축순환 농업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뭐 친환경 농업, 저탄소 농업, 기후 스마트 농업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환경 보존이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농업 범주를 포괄하는 것이 경축순환 농업의 개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양분에 관한 중요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축순환 농업이 기존의 개념적에서 관념적으로 농업의 큰 자원 순환을 강조하던 포괄적인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부분으로 양분 관리 기반의 경축순환 농업이라는 하나의 기반으로서 이때는 이제 양분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밀 농업 기술과 같이 융합되면서 향후 기후 스마트 농업이나 이렇게 같이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농업 체계로서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전에 드린 말씀을 다시 반복한 건데 과거는 너무 관념적이었어요. 개념적이고요. 그래서 그냥 가축 분뇨만 퇴비 생산해서 뿌리면 경축순환 농업 한다. 웬만한 우리나라 농가들은 다 경축순환 농업을 했던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점점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이제 개념화되면서 앞으로 하나의 농업 분야를 차지하는 것이 양분 관리 기반의 기반의 경축순환 농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분 관리에 있어서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양분 수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과제를 좀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분 수지는 농경지로 투입되는 양분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자. 그 이유는 농경지의 비료 사용 과다로 인해서 수계로 유출되는 비점 오염원, 그래서 수계 오염이 문제가 된다. 어떻게 환경적인 부분을 살릴 것이냐, 안 그러면 농업 생산을 살릴 것이냐, 이 두 가지 가치의 경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농업 쪽을 전공하고 하니까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이 한 25%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양분 투입을 줄여야 되냐? 아무래도 비료를 적게 주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양분 환경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OECD 양분 수지 지표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1등인데요. 이때 헥타르당 212kg 질소가 이는 헥타르당 46kg인데 이때 얘기하는 212kg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렇게 비료 투입이나 자연적인 어떤 농업 활동이나 환경을 통해서 농경지로 유입된 양분이 이제 어떻게 유출되냐면 작물 생산 통해서 유출되거나 사료를 통해 유출되거나 또는 수계, 대기로 휘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212kg은 뭘 뜻하냐면 수계 유출 B와 C의 합을 뜻합니다. 예, 결국은 총 유입된 양분 중에서 작물 생산에 이용되지 않고 농업 환경, 수계나 대기로 유출되는 양이 헥타르당 212kg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등이라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수계 유출과 대기 유출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은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양분 유입 현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장 전국 평균 2.24. 2.24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농경지가 표준 12량 기준으로 12를 했을 때 투입되는 비료량 대비 실제 투입량이 2.24배 높다 하는 것입니다. 전국 평균입니다. 여기서 저희 경기도 살고 있는데 2.7, 세종시 3.24, 제주 굉장히 많이 문제가 많습니다만 1.75 상당히 낮습니다. 예. 이런 형태에 있고요. 이 세부적인 자료는 나중에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분 유출을 보게 되면은 실제 작물 생산을 통해서 유출되는 건 50% 정도고요.
그리고 작물 부산물이 50%가 아니라 그 작물 16%, 12%샥 한 20, 30%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대기나 수계 유출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양분 수지 분석의 한계, 분석법 방법론의 한계상 수계 유출은 토양에 잔존하는 양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전부 다 수계로 유출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수계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량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현황이 있고요. 저희가 별도의 양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좀 일종의 그 시뮬레이션 기법을 좀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양분 수지 현황이 2.24인데요. 이사인데 이런 양분 부하가 이렇게 변화할 때, 양분 투입량을 변화할 때 실제 다양한 항목별로 어떠한 그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를 유추해 보았습니다. 이럴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보다 우리가 양분을 갖다가 1.58배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은 실제 작물 생산, 여기 보면 작물 생산이 헥타르당 49에서 50.6으로 좀 증가하고 또 여기서 또 이제 더 양분을 적게 주게 되면 작물 생산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고요. 수계 유출도 지금 한 172kg에서 한 100kg 정도까지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의 양분 수지 기반의 경축순환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업 환경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기 유출량과 수계 유출량을 우리가 평가하고 그리고 농업 생산성을 고려하면서 적정한 목표치를 우리가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농업이 돼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그 생산성 증대 효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양분을 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투입하면 도복이 되고 해서 이제 수량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양분 투입을 줄이게 되면 일정 구간까지는 수량이 좀 증가하다가 이제 그 수량의 최대점을 지나치게 되면 수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양분 순환의 측면에서 저희가 최근 동향을 17년, 19년 하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오히려 가축 분뇨보다 그 가축 분뇨나 이런 유기질 비료보다 무기질 비료의 사용량이 굉장히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친환경 농업하면서 상당히 화학 비료 사용량이 많이 줄었다 하는데 사실 최근 한 3년간 수치를 보면은 상당히 또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이제 경축순환 농업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강조하고 농업의 중요한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서 발굴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효과를 좀 봤는데요. 이것은 경축순환 농업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정 농업 생산을 고려해서 농경지로 투입되는 비료량을 좀 감소시키고 그러면서 농업 생산성은 최대로 유지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각 지역별로 하게 되면 전체 한 130만 톤, 연간 130만 톤 정도의 CO2를 우리가 저감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농식품 분야에서 저감해야 되는 온실가스 양이 약 500만 톤 제가 그 정도 알고 있는데요.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 체계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준, 농업 생산을 높이면서 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하는 이 발전 방향을 좀 더 먼저 개념적으로 제시드리면 기존의 지속 가능 발전을 할 때는 우리가 세 개의 그 원을 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제 중심으로 발전을 하면서 환경과 사회를 우리가 좀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교집합인 요 중간에 있는 부분을 지속 가능 발전의 범위로 보는 것이 과거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반 산업 분야, 사회, 국가 산업 경제 분야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이 좀 다르다. 어떠냐면 바로 전체 환경, 친환경 농업이라는 경축순환 농업이죠. 이 전체가 하나의 큰 포괄적인 부분이 되고 이 안에 농촌 사회와 농촌 경제가 함께 들어오는 것이 앞으로의 그 농업의 발전 방향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산업은 교집합을 추구하지만 우리 농업 농촌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업은 고집합이 아니라 전체 집합에 해당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융복합 산업의 발전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에너지, 환경, 경제가 전부 다 융합이 돼서 하는 것을 하나의 융합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농업 분야, 농업 생산 산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업 안에 농업 경제와 농업 에너지가 함께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축 분뇨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더라도 이것이 농업용 에너지로 소비되고 농가의 자립 에너지로 소비되는 형태로서 우리가 경제나 전체 융복합 개념을 변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융합과 기술 복합 거버넌스가 하나의 큰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경축순환 농업을 앞으로 잘 해가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 분야의 단독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 양분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나 수질오염 총량 관리 제도와 융합한다든지 또는 탄소 중립 추진과 융합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같은 융합적인 제도 발전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기술 복합은 이제 가축 분뇨 처리라든지 뭐 양분 수지라든지 모든 방법론 이런 다양한 기술 분야를 우리가 좀 더 복합적으로 진행하고 이러한 부분은 하나의 농업 환경 보존 프로그램과 같은 이런 또는 농업 농촌 탄소 중립 지구 조성 사업에서 탄소 중립을 시행하는 그런 아리백 마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버넌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질오염 총량 관리 연계 이것은 지금 2025년까지 환경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작을 환경부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환경부에 많이 재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오염 총량의 배출이 증가하면은 실제 이 증가하면 기존 양에도 이만큼을 삭감을 했어요. 하면은 여력이 이만큼 생긴 거거든요. 요것은 이제 지역의 개발 여력으로 주는 것입니다. 주는 건데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삭감을 하게 되면 지역의 개발 여력이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역이 다른 공장을 더 짓고 어떤 산업 발전을 더 이루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은 다시 친환경 농업에 재투자한다든지 친환경 농업인의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역이 발전해 가는 이러한 융합적인 방안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개량화가 필요해요. 근데 아직까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통합 관리 부분인데 이것은 과거에는 태액비 정화 처리 중심으로 하였는데 이제는 에너지화나 고체 연료 그다음에 질소인 회수 왜냐하면 토양으로 투입되는 양분이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축 분뇨 양분 또한 제한되게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고체 연료화라든지 질소인 회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농업 분야로 농경지로 양분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우회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 방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다양한 양분 관리를 위한 사업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축분유 은행 제도라든지 기타 이런 구조적 수단 예전에 BMP라고 해서 베스트 매니지먼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우리가 양분 관리 부분이 이미 198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지역의 통합 양분관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존 프로그램의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 비료 사용 처방서 따라 12 완효성 비료 사용 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다양한 작부체계 운영 이 내용이 전부 다 양분 투입을 저감하는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농업환경 보존 프로의 개인 활동의 한 80%는 양분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이 앞으로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경축순환 농업은 우리가 개념적인 관념적인 차원에서 실제 기술적인 구체적인 차원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서 저탄소 농업 기술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농업 기술, 다양한 양분 삭감 기술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우리가 단지화하고 종합해 나가는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앞으로 벌여나가고 결국은 이 경축순환 농업 단지는 탄소 중립에 농업 분야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마을이기도 합니다. 예,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환경 친화적 축산업의 과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축산을 생각할 때 예전에는 다 부분적인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냄새가 나면 냄새 잡으면 환경 친화적이 된다. 또 분뇨만 잘 관리하면 환경 친화적이 된다. 이런 개념의 환경 친화적인 아무튼 개념에 대한 접근이 있었는데
예, 지금 축산업은 지구 전체의 이 축산 규모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기후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 국내 축산업의 규모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기후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겠는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축산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환경 친화적 축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양분 관리는 우리 윤 교수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양분 관리 몇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IPCC 6차 보고서를 통해서 본 기후위기 현 주소는 올해 이제 제3 보고서까지 4월달에 발표된 제3 보고서까지 해서 6차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에 예측한 것보다 빠르게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1.5도 경로가 예전에는 2050년에 1.5도 경로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제 2030년, 2040년 사이로 10년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고요. IPCC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없다. 그리고 현재를 포함해서 향후 몇 년이 결정적인 지구 미래의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제출한 2030 NDC, 그러니까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중간 단계 2030년 중간 단계 경로로는 현실적으로 2.6도 상승이 세기 말에 예상이 된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그 과격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죠. 얼마 전에는 집단 행동을 하든지 집단 자살을 하든지. 그리고 그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약속을. 지금 그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5도 미만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경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순 배출량입니다. 2019년 대비 순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 43%, 2050년까지는 84%를 감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달성이 어렵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그러면 이게 NDC 경로로도 2.6도 상승 예상되는데 세기 말에 그러면 이제 2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그 지구 온도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지노선입니다. 2도가 넘어가면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생태계가 이제 온실가스를 내뿜기 시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제어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지죠. 따라서 최대 그래도 2도씨로 제어를 하고 그 2018년에 얘기했듯이 1.5도까지 1.5도 수준으로 세기 말에 온도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2018년 7억 2,700톤에서 30년에 4억 3,600톤으로 50년에는 제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농림축산 감축 경로도 보면 18년 2,470만 톤에서 30년 1,800만 톤, 50년 1,500만 톤. 50년이 돼도 농림축산 부분에서는 1,500만 톤 정도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50년까지 9,730만 톤, 우리 농림축산 그 1,500만 톤 포함해서 9,730만 톤이 배출하게 되는데 이거를 CCUS라고 하는 그 탄소 포집 제거 기술을 통해서 해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보면 세계 2021년이 코로나 이후에 그 경제 사정이 회복되면서 5.7%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분야도 축산 분야 증가로
0.9%가 증가됐고요. NDC 경로상으로는 2020년부터 2억 4,400만 톤 감축이 필요한데 이 연간으로 따지면 2030년까지 3,500만 톤 정도, 아니 3,050만 톤 정도의 감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감축량은 4,700만 톤밖에 안 됩니다. 국내 축산 관련 현황 전망 자료를 좀 이게 농경연에서 나온 자료죠. 이제 2020년에 소는 350만 두 수준에서 2030년에 380만 두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젖소는 같고 돼지도 좀 늘고 닭도 늘죠. 농경지 질소 투입량인데 아까 이제 양분관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라고 이제 그 탄소 중립에 따른 온실가스 통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그 온실가스 통계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보고된 자료인데 그 자료상으로는 축산분뇨가 농경지에 지금 여기 양분 아까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양분 관련 자료보다 2배 이상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학비료에 거의 따블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농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도 보시면 축산 분야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2050년까지도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전망에 기초해서 농업 분야 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에 1,500만 톤 남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전망대로 그 재배 농경지는 줄어들고 축산 규모는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 감축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입니다. 축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한유구가 제일 많죠. 거의 490만 톤, 절반이 좀 넘는 걸 차지하고 낙농, 양돈, 가금, 기타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이제 돼지가 좀 많이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메탄을 보면 소가 이제 장내 발효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425만 4천 톤을 소가 이제 배출하고 분뇨 처리 분야에서 메탄이 37만 2천 톤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메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30%를 감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100여 개국이 협약에 참여했고요. 감축을 하게 되면 2030년도에 30% 정도 감축하면 2040년에 0.3도 정도 온도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대기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그 200년 가까이 되는데 메탄은 한 20년 정도 머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메탄을 줄이면 그 기후 위기 상황에 상당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해서 각국이 메탄 감축 협약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요. 메탄 배출원을 보면 이제 자연 상태에서 한 40% 정도가 배출이 되고요. 나머지 60%는 축산, 벼재배, 쓰레기 매립, 화석연료 생산, 운송, 이용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데 국내 메탄 배출량을 보면 국내가 총 2,670만 톤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축산이 570만 톤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재배가 450만 톤 해서 총 43.9%가 농축산 분야에서 메탄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 아까 자료에 나왔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이거 이제 축산 규모는 늘어나고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또 그렇게 간다고 가정하고 가축 분뇨하고 농경 가축 분뇨를 정화 처리해버리면
정화철이 가장 큽니다. 정화철로 가축 분뇨를 다 수계로 다 빼내 버리면 농경지에 들어가는 그 질소가 줄어들고, 그 질소가 줄어들게 되면 대기 위산이나 수계 유출이나 이런 걸로 온실가스 감축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게 주요입니다. 주요한 거예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에너지 정화처리, 고체 연료도 있고 바이오 에너지도 있지만 그거 아주 미미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량 가지고 보면 그 농경지 토양 화학비료 축분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농경지 토양 쪽에서 이제 발생하는 게 거의 그 축산 쪽으로 잡히지는 않아요. 근데 농경지 토양을 구체적으로 뜯어놓고 보면 화학비료하고 가축 분뇨하고 작물 잔사가 그 온실가스 배출의 그 원인인데, 이걸 직접 배출이라고 합니다. 한 344만 2천 톤 중에 가축 분뇨가 280만 톤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 위산과 수계 유출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축산 비중이 약 80%고 배출량으로 따지면 450만 톤 정도가 농경지 토양에서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 기준으로 940만 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농경지 토양까지 포함시키면 980만 톤이 넘고요. 그런 것도 우리 축산계가 이해를 하고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양분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PCC 보고서에 이번에 이제 축산물 탄소 발자국에 대한 그 수치가 보고서에 포함이 됐었죠. 식품 1kg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해가지고 소가 이제 그 99.5kg, 양이 39.7kg, 이제 식품 1kg 생산하는데 이 정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갑각류가 26.9kg인데 갑각류는 왜 그러냐면 맹그로브 숲이 그 이게 새우 같은 양식 그 오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온실가스 흡수원인데 그 온실가스 흡수원을 파괴했다고 하는 좀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서 갑각류가 26.9kg까지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고요. 육류 소비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게 IPCC 보고서상에 이렇게 나온 내용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육류 소비량이 소가 67만 2천 톤 정도 소비하고요. 돼지가 130만 톤, 닭이 80만 톤. 근데 이걸 그 탄소 발자국 고박이 탄소 그 발자국하고 해보면 9,100만 톤 정도가 우리가 육류 소비를 통해서 우리나라 육류 소비를 통해서 발생을 하고, 여기에 치즈, 뭐 가금류, 달걀 이런 것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1억 톤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 톤 정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자금량 기준으로 봐도 4,30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게 축산 규모 관련해 가지고 좀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면 육류 소비량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육류 소비량 가지고 이번에 농경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다른 세계 각국은 내장을 먹지를 않죠. 근데 우리는 내장을 소비를 합니다. 그 내장 소비까지 돼지 소고기 내장 소비까지 그 해서 더해 보니까 OECD 평균 64.3kg인데 우리 한국이 이미 64.3kg가 됐습니다. 영국이나 일본, 스위스 한번 보세요. 30kg, 38kg, 59kg 수준입니다. 이미 육류 소비량 기준으로도 세계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식품군의 일일 적정 섭취량도 연구가 되었는데요. 소양돼지에서 일일 14g 뭐 해서 총 그 가금류, 달걀, 오류, 콩, 너트, 유제로 해가지고 총 449g 일일 적정 섭취량에 대한 그
그 공고량이고요. 현재 섭취량을 보면 육류, 소, 양, 돼지가 142g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량의 10배를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콩하고 너트,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부족하다, 영양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절대적으로 영양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육류 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가 FAO에서 발표된 게 있는데요. 2018년 3억 4천만 톤에서 세계 인구 증가하고 개도국 경제 성장에 따른 육류 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2050년에는 4억 5천만 톤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전망인데 우리 국내 인구하고 세계 인구 전망인데요. 국내 인구는 통계청의 통계청 전망이고요. 세계 인구는 UN 인구 통계 전망입니다. 2020년에 76억에서 2050년에 98억으로 인구가 느는데 국내 인구는 상대적으로 5,100만에서 2050년 4,800만으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게 우리가 축산 규모와 관련해서 관련 있는 수치들입니다. 인구 증가, 고령화 이런 것들이 축산 규모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육 시장이 지금 현재는 미미합니다. 6조 정도 수준인데 그 유럽에서 발표된 자료가 한 번 있었죠. 전문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전통 육류가 2040년 되면 40% 정도 차지할 것이고 대체육이 60%를 점유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 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무역협회에서 이 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그 얼마 전에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그 국내 대체육 개발 참여 기업들을 보시면 농심, 대상, 롯데푸드, 신세계푸드, CJ 등이 지금 대체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는 큰 문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곡물 생산 소비 동향 및 국내 곡물 수급 소비 동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주목하지 않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나요? 아 그런가요? 요건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축산 관련해서 주목하지 않고 있는 분야입니다. 세계 곡물 생산량이 28억 9천 톤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 46%를 쓰고요. 가축이 37%를 씁니다. 씨앗으로 3%, 바이오가 14%. 근데 이게 축산의 37%는 연간 그 20억 명에게 식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이기도 합니다. 국내 곡물 소비량은 2천만 톤인데 그 중에 사료가 1,000만 톤이고요. 2030년에는 사료용이 1,300만 톤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료는 전체 농경지 면적이 158만 헥타인데 13만 4천 헥타 정도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볏짚을 제외하고요. 농림축산 분야 탄소 중립 그 시나리오상에 이게 과연 탄소 중립은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후 위기 해결에는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방향에서 좀 고민을 했는데 농경지 면적을 줄이는 걸 이대로 방치하면서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우면 식량 위기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축산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세계가 함께 축산을 확대하고 고기를 더 먹자고 하게 되는 순간 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곡물은 결국은 농경지에서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 농경지를 산림을 훼손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 아마존에 대한 내용이 아마존 밀림 훼손에 대한 내용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식량 생산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산림 파괴라고 하는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체육 시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6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축산 농가가 지금 규모를 확대할 거냐, 줄일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쟁만 싸움만 하다가 전환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축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요. 대체육을 축산 기업들이 개발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환하게 하고 축산 농가들도 규모를 줄인 농가들한테는 경영 안정을 도입을 해서 경영 안정을 시켜주고 규모를 좀 줄이게 하고 그리고 또 고령화돼서 빠져나간 농가들에게는 그 빠져나간 곤충 사람이라 이런 대체 단백질원 그런 쪽으로 좀 빠져나가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전환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순환경제 이제 경축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축순환은 기형적인 경축순환입니다. 투입 따로 폐기 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축순환이에요. 이걸 여전히 경축순환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축순환에 대해서 이제는 그 먹이 경종 쪽에서 축산 쪽으로 돌아오는 이 먹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동안은 계속 축산 쪽에서 경종 쪽으로 가는 땅에다가 투입만 하는 이런 쪽의 순환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경종 쪽에서 축산 쪽으로 돌아오는 순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의 사료 문제가 가장 앞으로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사료 작업에 대한 대비를 해야 지속 가능한 축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후정의에 입각해서 우리도 식생활도 좀 바꾸고 그리고 세계가 함께 식량 자원의 공정한 분배 방향으로 함께 전환을 해야 된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과제 관련해 가지고 저는 국민 단백질 공급 전략이 좀 수립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그 육류 중심의 전통 단백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환경적인 문제는 커지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단백질은 국민 필수 영양소입니다. 사람들의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때가 됐다고 보입니다. 이게 네덜란드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전통 육류 중심에서 대체 단백질원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축산 규모가 감소 규모가 예측 가능해지고요. 그 감소 규모에 따라서 우리 축산 기업들이나 축산 농가들에게 대한 정의로운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경축순환 농업과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뭐 이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지역 자원 기반이라고 했는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 구분을 경계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제안이 됐던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시 구분을 넘어갈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게 이제 그 좀 도입이 돼가지고 적용이 돼서 책임을 져야 된다. 많은 분뇨를 생산하고 많은 환경 부담을 발생을 시켰다고 하면 거기에 그 상응하는 만큼의 환경적 책임을 지는 게 맞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통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안이 됐기 때문에 이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축산 쪽에서는 이게 사용 밀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용 밀도를 너무 이렇게 밀식 사육을 하다 보니까 항생제를 많이 써야 되고 항생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분뇨를 쓰는 농가들이 축분 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축분을 기피합니다. 이게 사용 밀도를 그 20% 정도 상향해서 그 사용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제도에 좀 포함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61개 품목 농산물 품목에만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축산물도 좀 포함해서 인증 제도에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익축불과 좀 연계시켜 나가면 우리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말씀을 끝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발표자님께서 이제 발표하셨습니다. 윤영만 교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경축순환 유기농업의 배경을 탄소 중립 이 관점에서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주셨고,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그 순환 체계 이 문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경축순환 농업을 앞으로 이야기할 때는 지역적인 차원보다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주로 이제 양분 순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박일진 우리 팀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친환경 한우를 키우는 분이신데, 본인이 키우는 한우의 그 축산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죠. 남들이 걱정을 해야 될 거를 당사자인 본인이 걱정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 그 축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서 아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기후 위기를 좀 완화해 보는데 축산에서 할 역할, 뭐 사육수수를 줄인다든지 이 축산의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서의 어떤 총체적 그 관리,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순서는 우리 리플렛에 나와 있는 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상지대학교 유종원 교수님께서 그 두 분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지대학교 유종원입니다. 윤영만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양분수지 최고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축순환 농업이 뭐 아까 말씀하듯이 이제 쉽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지역순환 측면에서 아까 시도 뭐 이제 시군 얘기를 했는데, 시군에서도 사실은 이게 그 마을 단위라든지 굉장히 이제 결국은 이제 양분이 퇴비라든지 가축 분열하는 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퇴비가 육지에 생산된 퇴비가 제주도 가면은 그게 운송비가 1,000원이 넘기 때문에 결국은 부실한 퇴비가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축 순환이 이제 마을 순환이라든지 우리가 로컬 푸드처럼 로컬 순환이 돼야 된다. 유기축산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유기축산 농가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유기축산 퇴비가 대부분 외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그 농가들은 뭐냐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유기축산 퇴비를 쓰지 않고 유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양계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들이 생산된 퇴비를 그 지역에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해 갖고 유기축산 퇴비가 그냥 일반 퇴비하고 섞여서 유통되고 있는, 농가들은 이제 비싼 지불하고 그런 실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퇴비를 이렇게 아주 마을 단위라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건가,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농업에서 이제 양분 순환과 탄소 순환이 사실은 이제 같이 이루어집니다. 생태계 내에서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양분 수지하고 탄소 수지를 이렇게 정책적으로 얘기할 적에 이걸 분리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 많은 이렇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런 얘기가 막 발생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이 탄소 수지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할 적에 대부분 이제 배출 개수 위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실제 정가정적인 측면에서 이게 탄소 수지가 개선이 안 되고 그런 정책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많이 이렇게 이게 정책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오늘 그 박일진 팀장이 얘기했듯이 화학비료는 지금 뭐 59만 톤이 이렇게 배출되는데 가축 분뇨는 이제 280만 톤이 이렇게 배출된다. 그래서 이게 탄소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가축 분뇨를 농경지 시용량을 감축해야 된다. 농림부 정책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축 분뇨를 우리가 농경지에 이제 감축해야 된다. 그러면 가축 분뇨라는 게 이게 효과가 이제 화학비료 대체 효과가 있고 경축 순환을 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은 농림 이런 식의 정책이 뭐냐면은 경축 순환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책이 지금 탄소 우리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양분 수지를 우리가 줄이고 경축 순환을 이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그 어떤 불리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가축 분뇨가 실제 처리하는 과정에는 탄소가 이렇게 배출되지만도 그다음 이 가축 분뇨가 우리가 농경지에 들어가서는 탄소 저장 효과가 있고 또 화학비료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간과하고 화학비료를 우리가 감축하는 것보다도 가축 분뇨를 이게 농경지에 지금 핵심 탄소 저감 정책이 뭐냐? 가축 분뇨 농경지 시용량을 우리가 줄인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것이 전부 다가 뭐냐?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정가정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화학비료가 실제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퇴비보다 40배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축 분뇨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책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가 예를 들면 외국의 논문에서도 우리 경축순환 농업을 하면은 또 유기농업을 하면은 이게 대부분이 우리가 가축 분뇨를 우리가 순환해서 거기서 이렇게 탄소 저장과 유기물 저장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탄소가 저감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생산 과정에서 이제 화학비료 이게 이런 정책들이 과연 맞는가? 농림부에 우리가 탄소 중의 핵심 수단이 가축 분뇨 투입 저감을 우리가 삼는 것이 우리가 경축 순환 확대 정책과 모순되는 정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우리가 양분 순환과 탄소 순환의 정체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종훈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경정농업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어제 이 경축순환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와 어제 밤에 통화를 했는데요. 유기축산에서 나오는 축분을 부숙시켜서 퇴비를 하려고 하면 이제 시설이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 퇴비를 처리를 해야 되는 다른 또 농경지를 이렇게 600평인가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시설을 만들면 되지 그랬더니 제가 좀 바보 같은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임청용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연구원 임청룡이라고 합니다. 일단 두 분 발표자분의 그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경제학적으로 해서 제 개인적인 느낌을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영만 교수님의 발표해준 내용 중에서 참 인상 깊었던 게 저희 그 비점 오염 관리 방안 총량 삭감량 인정 이 부분이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았고, 사실 이런 제도가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총량 삭감에 대한 이 계량화가 참 저희도 필요한 것에 대한 공감을 느꼈고요. 사실 저희도 올해부터 이 경축순환 유기농업형 경축순환 과제를 하면서 이런 계량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 중에 그 관행농업하고 친환경 농업 사이에 정밀 농업을 추가를 해서 이런 부분이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 권행 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생산성이 다시 증가하는 부분 증대를 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또 최신 뭐 정밀 농업 기술을 또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는 부분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 그 양분 수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주셨는데요. 사실 기존에 있는 기존의 양분 투입을 줄이게 되면은 또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감소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전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오염이 증가될 수도 있는 이런 개인과 사회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악순환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또 서로의 또 어떤 양해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또 선순환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에서 또 좀 중요한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발전 방향 중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기존에는 환경, 사회, 경제 부분에서 지속 가능의 형태가 조금 달랐었는데 지금은 농업 경제가 제일 작은 부분이고 농촌 사회가 그 다음 바운더리고 제일 큰 지속 가능한 농촌으로 되는 쪽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는 농업 경제를 전공을 했지만 항상 농업과 농촌을 같이 연구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사실 농업만 연구하는 사람은 농업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게 되고 또 농촌의 지역 개발이나 농촌을 연구하신 사람은 또 농촌 그 주거나 환경에 대한만 연구를 하는데 사람이 농촌에서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경제 활동이나 생활을 동시적으로 좀 연구를 한다면은 포괄적으로 연구를 한다면은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양분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잘 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가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또 많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기여분을 어떠한 행위를 한 데 대한 기여분에 대한 계량화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개인의 어떤 편익과 사회적인 편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일진 팀장님의 내용에 대해서는 네 가지로 해서 간단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축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조직화나 이런 거버넌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경종농가랑 축산농가 파트가 각각 있을 건데 결국에는 이 경종과 축산이 한 농가 내에서 이루어진다면은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지만 농가가 다른 농가 간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중간 조직이 없이 잘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탄소 절감에 대한 노력에 대한 차이가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은 그 분야의 자체가 좀 포션이 전체 산업에서의 포션이 작고 농업에서의 발생하는 탄소량도 적은데 다른 산업이랑 동일하게 뭐 1톤 감소 농축산업에서 1톤 감소하고 기타 산업에서 1톤 감소의 노력도는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한 어떤 농업 부분의 탄소 절감의 보조금 지원 정책이나 이런 거를 좀 만들어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업에서 내부적으로 탄소 저감을 탄소 저감의 뭐 양분 수지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을 통해서 달성할 수도 달성하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농업 외부적으로도 해서 이런 감축 효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기술하고 경제나 사회학하고 서로 융복합이 된 어떤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아까 그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육류 소비가 인구 증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곡물 수요에 대한 증가 부분도 좀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사실 경제가 발전하면은 뭐 일단 식량 소비가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육류 소비로 들어가고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낙농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곡물에 대한 수요가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이 결국에는 이런 또 식량 위기 를 또 직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잠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청용 박사님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그 멘트가 저도 인상적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곡물 작업률이 19.2%로 20% 마지노선이 이제 붕괴된 상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지표를 놓고 보면 앞으로 이 가축 사육에 따르는 이제 곡물 사료 이 문제도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를 키우면 온실가스 배출도 되지만 곡물을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식량 문제까지도 연결이 돼 있다는 말씀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최동근 그 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를 여기다가 넣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그동안 이제 경축순환에서 왜 안 됐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저희 친환경 농업 쪽에도 보면 친환경 유기농업에서 경축순환에서 나오는 퇴비를 쓸 수 있을까?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저희 친환경 농업법에는 그러니까 일반 축산에서 나온 퇴비도 항생제 검사에서 항생제가 안 나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많이 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축순환에 대한 개념이 아닌 거죠. 근데 경축순환에 대한 개념은 한 농가가 경종과 축산을 같이 했을 때만 경축순환으로 인정을 해요. 법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별로 할 의미도 없고 그 사실 지역에서 한 홍성 지역이다 그러면 홍성 지역에서 축산하시는 분과 경종하시는 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 친환경 농업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경축순환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좀 풀고 아까 교수님이 농업환경 개선 보존 프로그램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활동에 보면 마녀성 비료를 쓰는 거는 지원을 해줘요. 근데 퇴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축순환에 관련돼서 퇴비를 활용을 한다거나 이러면 여기 활동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 그러면 그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경축순환에서 나온 퇴비를 완숙 퇴비를 사용할 경우에 뭐 얼마를 준다. 이러면 그런 쪽의 활동들이 많이 마을 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따져보면 아까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박이나 퇴비나 단가가 달라요. 그럼 유박을 더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유박을 더 많이 그러니까 단가상으로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유박이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퇴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지원을 더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러면 우리 단체에서도
그럼 유박 쓰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내부에서 효과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활성화를 시키면서 가야지 이게 올바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 아까 우리 박일진 팀장님은 축산 쪽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국에서는 이 농업환경 개선 프로그램 이거 신경 안 씁니다. 경축순환, 그냥 자원순환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생각하지 이런 경종과 연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친환경 농업 안에서 경종하시는 분과 축산하시는 분들이 같이 한 팀 안에 있다든지 아니면 국을 친환경 농축수산국을 만들어서 거기에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면 이런 문제가 조금 풀리지 않을까. 아까 경축순환 지구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환경부 쪽 경축순환 시범지구를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넣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3개씩 해서 2025년도에 무려 지금 시범지구를 2025년에 5개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1개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예산도 없었고 이거는 환경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경축순환 시범지구를 조성하겠다라고 농림부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처 내의 협업도 필요하지만 부 내에 이런 경종과 축산과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같이 관리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제도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현장 전문가답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지난주에 어떤 신문에 이 관련 글을 하나 썼는데 지금 최 총장님 제도적인 거 이야기했지만 저도 이 조직적인 문제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농림부를 가나 농진청으로 가나 다 농업 경종과 축산이 과가 다 분리가 돼 있죠. 칸막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처럼 시골의 농촌 지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종과 축산이 사실은 한 농업인 시스템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생산성 향상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분리가 되고 단작화되고 규모화되고 이러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부부터 뭐 예를 들면 친환경 농업국에다가 뭐 친환경 농산 축산과 친환경 농업과를 같이 붙여놓고 또는 친환경 임업과 이렇게 같이 붙여놓고 하면 앞으로 경축순환 유기농업이 제도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살림 생산자 연합회 최병찬 부장님께서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살림 생산자연합회의 최병찬입니다. 앞에 윤영만 교수님하고 또 현장의 박일진 위원님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현장의 상황들을 잘 반영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한 가지 좀 보충을 좀 하자면 뭐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저희 한살림의 이제 좀 차별화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윤영만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이 식품 안전 좀 더 나가면 환경 보전까지는 되지만 기후위기까지는 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별 농가들이 할 때는 뭐 시장 중심으로 가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친환경 농업은 조직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생협과 직거래 하고 있는 데들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화학 연료를 사용한 가온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우스에서 기름 보일러를 떼는 작물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초제는 이제 전 농가가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수하는 농가는
친환경을 하게 되면 본인이 관행을 하더라도 관행농과 관행 필지까지도 초생 재배를 다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지금 토양에서 토양에서 기후에 관련돼서는 유출되는 부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재추적 금지라든지 초생 재배를 해서 막고 있다, 이렇게 좀 차별화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농가들이. 이런 부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축순환 관련해서는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원래 이제 축산업의 기본은 초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 자료를 한 번씩 보시면 보통 유럽은 1헥타당 소가 한 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단백질 공급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축산 정책을 할 때 토지 정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토지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우리 가축 축산법 시행령을 보면 축산업부가 등록 요건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매몰지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장식 축산을 기준으로 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 축산 농가가 매몰지를 확보해야지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본 자체가 이제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상한가가 없어요. 우리나라 축산 농가는 돈만 있으면, 자본력만 있으면 뭐 상한가 없이 그냥 키울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실이 아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동시에 이제 정부가 위기감을 좀 가져야 되는데, 뭐 이렇게 경축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농가들이 뭐 초지도 키우고 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떠냐 그러면 이게 초지 기반 조사료 기반 확보 정책이 있는데, 그게 보면 초식동물 소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양계하시는 분들 또 이제 초지를 많이 하는데, 양계하시는 분들이 질의를 했어요. 양계하는 농가들도 초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초지 조성비에 따른 작업비라든지 종자비를 줄 수 있냐 하고 질의를 6월달에 저희가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닭은 초식동물이 아니다 해가지고 줄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야, 참 황당하다.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위기감을 좀 가지고 이런 말로만의 경축순환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불편한 것 중 하나는 경축순환하니까 이게 축산하고 경종이 1대1로 보입니다. 그죠? 경종하고 축산이 규모가 대등한 관계처럼 보이는데 실제 보면 이게 축산하고 경종이 뭐 같다는 보이는데, 같은 부분은 사실 인간이 먹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은 같은데 생산 방식에 있어 가지고는 경종은 태양광을 하는 광합성 작물을 생산해서 그죠? 하는 거고, 축산은 광합성한 작물을 다시 먹여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쇠고기 1kg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곡물을 10kg를 먹여야 되는. 그래서 경종과 축산은 같은 농업이지만 좀 다른 양상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축산법에 소 한 마리 키우는데 필요한 면적이 5제곱미터 됩니다. 그러니까 한 평이 3.3제곱미터니까 2평이면 소 한 마리를 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소 한 마리 키우면 요즘 뭐 한 2, 3년 키워야 되긴 하지만 한두당 보통 한 700에서 1000만 원 갑니다. 근데 경중에서 1제곱미터 저희 친환경 쌀농사를 열심히 지면 한 평에 4,000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2평이면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누기 하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 평에 1,000만 원 생산하는 산업하고 한 평에 두 평이죠. 2평에 한 1,000만 원 생산하는 거하고 2평에 8,000원 만 원 생산하는 그게 그런 상황인데 경축순환해 가지고 마치 이게 대등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그렇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경축순환에 있어 가지고 어쨌든 축산 부분이 굉장히 의무감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비용으로서 이 부분을 간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유정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가축 사육에 있어도 곡물 작업률 향상이 좀 필요하다라는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고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료값이 올라가서 축산농가들이 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고스란히 그 비용은 소비자가 다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정책도 포기했고 사료 작업 국산 작업률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일본을 보면 일본에는 사료용별을 재배를 합니다. 농가들이 경정 농가들이 사료용별을 재배를 하고 차액 부분은 다 국가가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료용별 재배하는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소득이 되게 시스템화되어 있으니까 경정 농가들은 안심하고 사료용별을 재배를 하는 거고 그 재배된 사료용별가 다시 축산에 들어가서 작업률을 높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이게 경전 의존적 축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료 작업률 내지는 그 어떤 그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축산 규모가 사육 두수가 제한될 수 있도록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 정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사육 규모 상한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 게 축산이익이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지금처럼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경축순환 문제, 축분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뭔가 좀 사육 두수를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화된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일본의 사료용별 재배처럼 경종농가들이 축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축분을 이게 경종농가들 쓰려면 바로 못 씁니다. 축분이라는 게 이제 고체액자 섞여 있으니까 굉장히 다루기 힘들고 저장도 힘듭니다. 그거를 저장하고 발효하고 운송하고 살포해야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지 경종농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단계 많은 과정들은 공간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차량도 필요하고 한 부분인데 그냥 경축순환에 넣으면 마치 왜 경종농가들이 축분 안 쓰냐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축산 분야에서 책임지고 해결을 좀 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야지 경종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조영경 팀장님께서 부장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셨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축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특히 축산 같은 경우는 축산법 적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도적인 한계도 있지만 경종 유기농업에서 그 지원을 받는 많은 지원들이 축산 쪽에는 또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경종과 축산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환을 하는 그런 그 농업 방식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 인증 농가가 한 24,000여 농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유기축산 인증 농가는 118농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양으로나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 농가들 중에서 경축순환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는 뭐 한 열 몇 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 유기농업 하는 농가 24,000여 농가 중에 경축순환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는 0.04%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제가 2011년에 조사를 했을 때는 그 비율이 1%였거든요. 근데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유기축산하는 농가들은 인증을 받았다가 또 퇴출하고 또 새로운 농가가 인증을 받았다가 힘드니까 퇴출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서 축적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배경에는 금방 최병참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에 뭐 정책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발표와 토론은 일단은 다 마쳤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래도 우리 청중석에서 혹시 의견이나 질문 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죠.
뭐 오늘 발표와 토론 내용 중에 뭐 느낀 소감이나 또 뭐 궁금한 거 질문하실 거 있으면 편하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자,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발표자님이나 토론자님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이 이야기를 오늘 안 하고 하면 며칠 잠을 못 자겠다 하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들으셨으니까요. 예. 네, 저는 아까 한살림의 저기 최병찬 부장님. 최병찬 회장님 말씀하신 얘기에 적극적으로 또 공감하고요. 이게 내가 깜짝 놀란 게 닭에다가 이제 조사료 지원 사업을 좀 연계해 달라고 했더니 초식 동물이 아니다고 반대했다고 하는 정부 논리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닭 12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반 먹습니다. 풀 반, 사료 반. 이게 닭이 초식 동물이 아닌 게 아닌 거죠. 닭은 풀도 먹고요, 사료도 먹습니다. 근데 풀 먹었을 때가 훨씬 더 건강합니다, 닭이.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산업화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개선에 대한 문제가 경축 순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 해주셔서 제가 고맙고 적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하나, 예, 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학자들은 또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거고 여기 중간 지원조에 계신 분들은 또 각자 이런 문제점들을 연구를 해서 이게 발언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토론자님들 혹시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예. 아니요, 뭐 식사 좀 늦더라도 아니, 할 이야기 다 하고 갑시다. 아까 최병찬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이 축산은 더 이상 허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정부는 계속 하거든요. 근데 축산 농가 아까 데이터를 보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여기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박일진 팀장님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축산 규모를 계속 왜 늘어나는지 축산 허가제에 의해서 더 이상 허가를 안 내주는데 왜 늘어나고 있는지요? 정부는 그러죠. 안 늘어난다고. 거리 제한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도 예전에 군산 같은 데 가보면 축사 시설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규모 편화제 중심으로 거리 제한이 좀 닿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규모 축사가 서고 있고요. 또 홍성 같은 지역에서는 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아파트처럼 이게 2층, 3층으로 축사를 짓고 있습니다. 위로 짓는 거예요, 위로. 몇 프로는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지어진 축사나 허가난 축사 기준으로 보면 지금 소는 거의 지금 기준으로 보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축사를 다 채우게 됩니다. 제주도 그런 식으로 축사를 확장하다 보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축산 규모가 안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시간이 다 됐지만 그래도 뭐 혹시 추가로 말씀해 주실 네, 분이 있으면 예. 제가 부정적인 얘기만 드려가지고 한살림은 축분을 안 쓸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한살림은 경축순환을 굉장히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만 없으면 공장식 축분이라도 발효만 충분히 됐으면 쓸 수 있도록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경축순환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축산단체만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한살림 생산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축분 수행거를 장려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할까요? 네. 오늘 그 시간이 좀 길면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런 그 발제와 토론을 아마 처음 해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이 세션이 중심이 돼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 특히 현장에서의 토론, 조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기축산,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보통 이론가들은 경축순환 유기농업 굉장히 좋은 거야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해. 이거거든요. 모르는 분들은 관심이 있고 아는 분들은 하고 싶지 않은 게 경축순환 유기농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까 이제 기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다큐멘터리 중에 스톡홀름시의 어떤 날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농가가 그 디메테리 인증, 생명협동 영법에 의해서 디메테리 농법으로 인증을 받은 분인데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 유기축산하려면 시설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분은 자연순환적인 그런 방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소를 혹사를 하거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동물 학대로 고소가 돼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이렇게 설명하고 풀려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영화 속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윤영만 교수님과 이제 박일진 팀장님을 통해서 주로 경종농업보다는 유기축산 쪽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축산이 너무 지금 그 빈약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까 축분의 그 퇴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 경축순환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사료를 작업할 것인가, 퇴비보다는 사료가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경축순환 유기농업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또 심도 있게 토론을 하려면 이제 유기축산 전문가, 유기경종 전문가 분들과 같이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그런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또 토론을 해보도록 저희가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 우유 마시면 이거는 우리 국산이야라고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를 해주신 윤영만 교수님, 박일진 팀장님, 유종 교수님, 그 임청용 박사님, 최동훈 국장님, 그다음에 최병찬 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